안녕하십니까. 조갑제닷컴의 조성호 기자입니다. 지난주부터 파리가 사랑한 천재들 문인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인물, 소설의 아버지, 소설의 교과서, 소설의 전범이라고 불리는 오노레드 발자크에 대해서 우리 조성관 편집장님 모시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장님, 오늘 이렇게 비 오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저는 발자크에 대해서 네네. 이렇게 깊게 알아본 건 사실 처음입니다. 사실 처음인데 네, 예. 일단 이 오노레드 발자크 네. 이 이름부터가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예. 특히 발자크의 이 풀네임이 오노레드 발자크인데 네네. 이 이름에 들어간 드가 음.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자, 일단은 예. 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 오늘의 드 발자크의 아버지, 예. 아버지는 그 친가 쪽이죠. 네. 친가 쪽은 아주 평범한 집안이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귀족 아니면 왕실 귀족, 네. 그 평민이잖아요. 네. 근데 뭐 부모는 자기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부모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네. 오늘의 발자크의 작은 아버지가 네. 당시에 네. 어떤 추문에 휘말리게 됩니다. 뭐냐면 끔찍한 살인범이 돼요. 아, 그러니까 발자크의 숙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집안으로 볼 때는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수치스럽잖아요. 네. 그 네. 누구누구 이름 되면 다 아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상처가 돼서 저 이름에서 도망가고 싶다. 저 이름에서 네. 피하고 싶다라는 그 욕망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1831년에 자기가 네. 소설가로 이름을 얻고 나서 네. 슬쩍 오늘의 발자크에서 네. 들을 집어넣는 거죠. 들은 드를요. 귀족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저 독일어로 말하면 폰 이렇게 되겠죠. 예. 네.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이 네네. 모성에 대한 결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예. 발자크의 어머니가 조금 뭐랄까 요즘으로 말하면 유별나다고 해야 되나요? 성격이? 아주 유별난 예, 사람이었죠. 어떤 그러니까 사람이었나요? 아버지는 네. 근데 평민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무일푼에서 그 무작정 파리로 상경해서 마침 시대가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니까 어마어마한 사회 격변이 일어나잖아요. 예. 거기에서 네. 한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거기서 생존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부도 축적한 사람인데 그러고 나서 결혼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자는 그 어머니는 오로지 그 돈, 성공 이것밖에 그 중요한 게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랬겠죠. 예.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네. 이 사람은 어머니는 왜곡된 그 자식에 대한 그 뭐랄까요? 저 훈육관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냐면 자식한테 애정을 쏟아주면 애가 버르장머리 없어진다. 아, 네. 그러니까 자식한테는 쌀쌀 맞게 해야 애가 잘 자란다. 그래서 네. 곁을 주지 않았어요. 자기 가까이 오고 어리광 부리는 걸 네. 못하게 했죠. 네. 그러니까 심심한 애를 윽박지르고 닥달하고 그런 엄마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 아이들은 놀 땐 놀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발자크에게 어머니는 네. 나에게 어머니는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큰 상처를 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8살 때 그 발자크가 기숙학교에 보내집니다. 네. 8살 때. 8살이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숙학교에 가서 6년간 의무교육인데 네. 거기 가서 6년간 지내니까 네. 집에도 못 오고 얼마나 밤마다 네. 그 엄마가 생각나서 네.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면서 엄마를 그리워했겠어요. 그러면서 네. 한편으로는 네. 가슴에 응어리가 지는 거죠. 네. 엄마에 대한 예. 증오, 네. 엄마에 대한 미움 네. 그런 거죠. 엄마의 사랑을 정상적인 나이에 받는 네. 그 보편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유년기를 지낸 거죠. 예. 그런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이 네네. 기숙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네네. 굉장히 고집불통의 성격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발자크가. 예. 그게 혹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성의 부재, 결핍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조금은 관련이 있겠죠. 근데 주된 그 관련성은 이거죠. 발자크는 비범한 재능을 타고났습니다. 아, 원래부터 재능이. 예. 근데 아시다시피 네. 기숙학교 선생님이 네. 비범한 재능을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범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네. 그 선생님 말에 고분고분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사 입장에서는 말썽꾸러기, 고집불통하기 네. 그러면서 툭하면 벌 주고 네. 혼내고 네. 손찌검하고 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가두고 네. 이러면서 그 학창시를 보냈는데 네. 심지어 1년 중에 뭐 이렇게 자유롭게 있었던 기간이 네. 6일이 안 되는 그 일주일이 채 안 되는 시간도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그 선생님 교사들로부터 네. 그 뭐랄까 그 말썽꾸러기로 이렇게 왕따를 당했다고 할까요? 그런 학생이었죠. 네. 그러니까 네. 그 엄마도 부모도 그립고 학교에서는 그렇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상황에서 네. 발자크를 그나마 네. 누군가는 어떤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누군가 붙들어줘야 사람은 견디잖아요. 네. 그렇죠? 네. 탈출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어린 발자크의 탈출구는 독서였습니다. 아, 그 안에서 이제 예. 독서를.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독서를 하다 보니 거기에 새로운 세계가 있잖아요. 네. 새로운 세계를 꿈꾸며 빠지면서 네. 그 현실의 답답함, 교사들의 뭐라고 할까요? 압박, 억압 네. 그런 것을 견딜 수 있었죠. 그러다 결국은 기숙학교를 다 못 다니고 네. 중퇴합니다. 중퇴하고 집으로 오죠. 네.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천재들은 이제 유년기, 청년기 때 성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발작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네네. 일단은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지만은요. 1820년, 그러니까 발자크가 21살 때네요. 이때 네네. 이제 그렇죠. 희곡 크로멜을 완성하지만 실패하고 말고 음, 그 뒤에 고전 작가들의 작품을 또 편집해서 출간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도 또 실패를 하게 됩니다. 네, 예.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을 좀 그렇죠. 해주시겠어요? 설명이 필요하겠죠. 네. 이 육을 빠진 것 같은데 예, 사회자께서. 네. 자, 출세지향적인 부모를 뒀잖아요. 그런 부모들이 왕왕 자식들에게 어떤 길을 안내를 하냐면 네. 너 변호사가 되라 뭐 이렇게 안내합니다. 네. 인도를 하죠. 네.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죠. 네. 근데 그 당시 나이로서 부모를 거역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시 그 법대를 진학합니다. 진학해서 네. 법률 공직인이 되는 과정을 네. 밟습니다. 네. 밟는데 네. 그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서 네. 그 과정을 밟고 있는데 네. 그 발자크가 1년 조금 지나고 나서 그걸 손들어요. 두 손 들어. 나 이거 못하겠다. 아,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생활을. 예. 그러면서 자기는 이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은 네. 법률 서류나 뒤적이면서 음. 낭비하는 허송하는 내 인생을 만들고 싶지 않다. 이거는 네. 법률 서류를 뒤적이면서 이러고 하는 건 이건 인생의 낭비다. 네. 그러면서 나는 유명한 작가가 되겠다. 아. 작가가 돼서 네. 큰 돈도 벌고 이름도 얻겠다. 네. 이렇게 나갑니다. 네.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네. 그 법률 공직인으로 나가면 적어도 밥벌이는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들이 느닷없이 저러니까 네. 황당하겠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부모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또 무작정 못하게 할 수만은 없으니까 이제 조건을 겁니다. 네. 2년간 네. 생활비를 대줄 테니까 2년간 승부를 봐라. 제 말이 어떻게 문예 창작과 다니지도 않고 무슨 그렇죠. 그 당시엔 그런 것도 없는데. 예. 아무런 그게 없는 사람인데 2년에 어떻게 유명 작가가 되고 그러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뭐 발자크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오케이 그러죠. 네 해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파리의 그 허름한 골목길에 네. 다락방 바로 밑에 방을 얻죠. 어머니가 네. 예. 그러니까 제일 열악한 방을 일부러 그렇게 일부러 해주는 얻어주죠. 견디지 못해서 빨리 나와라. 그렇죠. 이런 심리로. 그래서 거기서 4개월 만에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네. 크루멜이라는 작품을 쓰는데 네.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아무래도요. 예, 그렇죠. 뭐 엉터리죠. 네.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네. 근데 네. 여기서 네. 그 발자크는 스스로를 알게 됩니다. 아, 네. 자기가 몰입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아. 4개월 만에 그걸 만들어낸다는 게 네. 쉽지 않잖아요. 네네네. 예. 아무런 기본 교육이 없는 사람이 네. 그래서 어쨌든 실패를 하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첫사랑. 네네. 발자크에게 있어서 첫사랑을 만나는데 네네. 예. 이게 좀 되게 흥미롭습니다. 예. 베르니 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네네. 예. 예. 그래서 이 발자크의 삶은 베르니 부인을 만나기 전과 예. 그 후로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예,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조금 예, 들려주시겠어요? 그 베르니 부인 만나기 전까지 네. 한 가지 그 네.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자, 2년 만에 불가능하죠. 그렇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악마의 유혹이 뻗칩니다. 뭐냐면 어떤 네. 출판업자가 아, 네네. 야,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소설 쓰려고 그러냐. 야, 지금 유명한 소설을 해서 적당히 이름 바꾸고 상황 바꾸고 저렇게 짜깁기하고 표절하면서 예. 이름을 네. 네 이름을 안 내고 가짜 이름 쓰면 소설 많이 팔리지 않느냐. 그렇게 해라. 네네네. 그럼 너 돈 버는 거 아무 문제 없다. 네.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오케이 하고 집으로 갑니다. 아. 집으로 가서 그런 소설을 써대는 거죠. 네. 표절하고 짜깁기하고 뭐 이거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저 지금처럼 뭐 표절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써대다 보니까 그 돈이 좀 들어오잖아요. 그때 마침 자기 아버지는 네. 파리에서 벗어나서 네. 빌파리시라는 네. 파리 근교의 자치주의 그 자치 도시에 빌파리시라는. 예, 네. 가서 일종의 큰 별장을 얻어서 살고 있었는데 네. 그 옆에 네. 그 부모 친구인 네. 어떤 귀족 부인이 살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베르니 네. 베르니 부부였는데 그 베르니 부인이 네. 그 자기 엄마랑 뭐 나이가 비슷했죠. 음. 근데 그 집을 드나들면서 네. 그 사람이 딸이 있었어요. 네. 저 발자크랑 비슷한 또래에. 네. 근데 발자크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속물인데 네. 속물이니까 네. 저 귀족 부인인 딸과 혹시 되는 게 아닌가. 기대를 했던 거죠. 예. 그래서 뭐 자주 가서 놀아라 뭐 이런 거죠. 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느닷없이 이놈 아들놈이 네. 그 이제 귀족 부인의 딸이 아닌 베르니 부인을 사랑한다고 아. 이렇게 청천벽력에 고백을 하게 된 그렇죠. 겁니다. 네. 근데 그 베르니 부인은 그 당시 말이죠. 네. 나이가 45살이었어요. 그러니까 45살이었고 네. 그러니까 발자크보다 20몇 살 차이가 났죠. 그렇죠. 어머니 뻘인 거죠. 예, 그러니까 또 그리고 아이가 7명이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속물적인 입장에서 말하면 네. 그 피부가 더 이상 그 물광 피부도 아니고 그러게 참 이게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네. 그 피부의 탄력도 20대와 다르잖아요. 네. 근데 네. 이 베르니 부인은 네. 굉장히 다른 게 있었는데 이 네. 부인은 굉장히 포용력이 있는 여자였어요. 아, 그래서 네. 그 발자크의 말을 잘 들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엇박지르지 않고 이렇게 북돋을 줄 아는 여자였어요. 친모랑은 좀 다른데요. 그러면은 바로 거기에 있었죠. 그러니까 모성 결핍에 시달리던 네. 뭐 십수년 모성 결핍을 느끼면서 지내왔잖아요. 네. 그러다가 네. 자기 모성과 흡사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여성스럽기도 하고 네. 그런 여자가 나타나니까 그냥 네. 푹 사랑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네. 모든 남자는 여성을 추구할 때 네. 기본적으로 그 여성이 갖고 있는 그 여성성 못지않게 모성성도 추구한다고 그렇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역시 그런 거죠. 여기서는 전적으로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모성을 가진 여자였어요. 네. 베르니 부인은. 네. 그리고 지적이었습니다. 네. 귀족 부인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베르니 부인과 첫 경험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네. 새로운 네. 남자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비로소 저 중요한 거는 네. 그렇잖아요. 사람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라로 어떤 성공이냐 잘 되냐를 가름할 수 있죠. 가름할 수 있잖아요. 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함부로 되게 놔두질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비로소 네. 이 여자는 그 발자크에게 숨은 자존감을 일으켜 꺼내서 자존감을 심어준 겁니다. 아, 베르니 부인이 발자크에게. 예, 자존감을 심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발자크 입장에서는 자기가 3년 소설이나 쓰면서
이름 짜깁기 하고 네. 그런 소설을 쓰고 싶지 않아요. 네.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서 발자크는 네. 소설가로 드디어 소설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삼류 쓰레기 소설을 쓰는 사람으로 몇 푼 돈 때문에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네. 자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태어난 거죠. 예, 그런 겁니다. 아, 이해가 됩니다. 예,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 예. 자, 근데 이 발자크가 네, 네. 이제 출판업, 아무래도 이제 소설 작가니까는요. 네. 이제 출판업과 인쇄업 이제 이런 거를 손을 대다가 빚을 지게 됩니다. 그렇죠. 10만 예. 프랑 정도? 예, 5년에 한 10만 프랑. 5년에 10만 프랑 정도라는 그 당시로서는 되게 큰 금액인 것 같은데 예, 예, 예. 이게 이제 채권자한테 쫓겨다니는 약간 신세가 되는 그렇죠. 것 예. 같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서 몇 가지 물품들은 또 꼭 그렇게 갖고 다녔다고 하는데 예. 그게 재밌죠. 예, 그것도 재밌어요, 그것도. 예. 어떤 그렇죠. 의미인가요? 역시 그 얘기에 앞서서 요거 배경 설명에 들어가야 네. 되는데 네. 이 사람이 그 발자크가 굉장히 집중력과 몰입력이 뛰어나지만 네. 현실에서의 그 좀 판단력은 좀 부족했어요. 아, 현실에서의 판단이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출판업자가 네. 전집을 내면 크리스마스 시즌에 전집 앞두고 전집을 내면 네. 시즌을 앞두고 왕창 팔리지 않겠느냐. 네. 그럼 너 목돈을 벌 수 있다. 인쇄 원고료 받는 것보다는 목돈을 줄지 않냐.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케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솔깃했겠는데. 예, 그러면서 여기저기 돈을 끌어들이는 거죠. 네. 그래서 출판사를 차려서 전집을 냅니다. 네. 그것도 행가리지도 않고 그냥 책 한 권에 왕창 집어넣어서 하는 편집을 하는 거죠. 네. 빽빽한 활자로. 네. 그 책이 팔리겠어요? 안 팔리죠. 근데 폭삭 망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폭삭 망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출판사가 망하면 인쇄소는 손해를 안 본다. 인쇄지는 업자는 그렇게 생각할 그렇죠.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인쇄소를 또 인수합니다. 빚을 내서. 네. 베르니 부인이 번번이 빚을 내주죠. 아, 네. 예. 근데 인쇄업도 또 망해요. 그러다 생각하니까 또 활자 제조업 이런 거로 하면은 안 망한다 생각해서 뛰어들어. 다 망해요. 네. 그러면서 10만 프랑을 지는 거죠. 네. 근데 이 사람이 네. 발자크는 좀 특별한 게 네. 그게 10만 프랑이면 지금으로 치면 아마 몇억 원 됐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저같이 소심한 사람은 그런 빚을 지면 마음이 약해서 견디질 못하는데 아무래도 그렇죠. 예. 우리 발자크는 그 아주 특별한 그 DNA를 타고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네. 그 대범한 초긍정적인 사고방식 같아요. 그건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요. 예, 그러니까 맨주먹에 파리로 와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끄떡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다만 빚쟁이에게 쫓겨다니는 게 괴로울 뿐이었죠. 그러면서 꼭 가지고 다니는 게 뭐냐면 뭐 책상이겠죠. 조그만 책상. 네. 뭐 여기로 말하면 한 요 정도 절반 정도의 책상. 이것도 총 그 정도의 책상이었고 촛대. 예, 그리고 커피포트. 커피포트. 예.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두상 석고상. 그걸 왜 갖고 다닌 걸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저마다 꿈이 있잖아요. 네. 꿈이 있을 때 누구와 견주는 버릇이 있잖아요. 누구처럼 되겠다. 네네네.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늘 글을 쓸 때마다 발자크는 이런 자기 소개를 한 거죠. 나폴레옹이 칼로 시작한 일을 나는 펜으로 완성하겠다. 동기부여를 해준 거네요. 그렇죠. 나폴레옹이 칼로 유럽을 세 개를 지배했잖아요. 세 개를 뒤바꿔 놨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나는 펜으로 완성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일종의 그 끊임없는 자기의 롤모델이었죠. 분야는 달랐지만 그런 거였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1829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동안에 냈던 소설은 다 이제 필명으로 됐었는데 이제 드디어 오늘의 발자크라는 이름으로 소설을 내놓는데 그게 올빼미 당원, 그다음에 결혼 생리학 이름이 조금 재밌습니다 이게. 그때부터 이 두 책 올빼미 당원과 결혼 생리학이 나오면서부터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 그렇죠. 근데 특이한 거는 발자크가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된 소설을 냈는데 네. 자기 재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도 참 사람은 네. 뭐 저런 마찬가지고 사회자도 네. 마찬가지겠지만 네. 사람은 여러 가지 모순적인 측면이 많잖아요. 네. 한 사람의 내면에도 네. 발자크는 이 타고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일확천금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네. 그 책을 써서 돈 번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네. 지금이나 네. 예나. 네. 그러니까 인쇄 힘들잖아요. 네. 그 지금은 뭐 이렇게 워드프로세서 하지만 그 당시는 원고지를 메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고단한 작업이니까 이 작업이 싫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 큐에 속된 말로 한 큐에 돈을 버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도박사적 기질이 있었던 거죠. 소문이 많아서 질르는 예, 그런 게 그래서 큰 돈을 벌고 벌겠다. 그냥 그 흥청망청 폼나게 살고 싶다. 뭐 이런 속물근성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그런 대전환기에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어마어마한 격변이 많잖아요. 네. 혁명도 막 반복되고 그 시기에 국회의원도 출마해서 떨어지고. 정치에도 또 뛰어드네요. 근데 국회의원 나간 건 이유가 단순합니다. 권력을 잡아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한몫을 잡겠다. 돈을 그게 뭐 뇌물을 받든지 뭐 그러겠죠. 그렇죠. 한몫 잡겠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 길고긴 혼자 방에서 갇혀서 쓰는 그런 그 지필보다 나가서 한 큐에 한 목에 한 주먹에 뭘 하는 걸 꿈꿨던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이런저런 사고마다 다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한 게 지금으로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렇죠. 돈 많은 과부를 만나서 팔자를 고치겠다. 예. 진짜 독특한 사람이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예. 근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소유자인데 이 작가로서도 굉장히 독특한 습성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페이지당, 그러니까 자기가 책을 쓰면서 교정세를 한 페이지당 15에서 16매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수없이 고쳤다는 거죠. 수없이 고친 거죠. 이게 굉장히 고된 작업인데. 그렇죠. 이런 고된 작업을 이렇게 반복했던 이유가 뭘까요? 자, 그 모든 작가는 자기만의 그 사이클이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아침에 글을 썼어요. 아침에. 아침을 먹고 점심 때까지 서너 시간은 글을 썼어요. 발자크는 저녁을 먹고 파리 사람들이 나이트 라이프를 즐기러 나갈 때 무도회장이나 뭐 오페라장이나 나갈 때 발자크는 그때 잠을 잤어요. 그리고 12시쯤 잠에서 깼어요. 깨어서 그때 커피를 마시고 진한 커피를 마시고 그러면 정신이 말똥말똥해지잖아요. 그때부터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파리 지엔들이 다 밤새 놀고 밤 시간 놀고 잠에 들 때 발자크는 그때 비로소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얼마나 쥐죽은도 조용하겠어요. 그다음 자동차도 없을 때잖아요. 정말 개 짖는 소리만 컹컹컹 간혹 날 때잖아요. 그렇죠? 뭐 자경단 소리들이 뭐 할 때고죠. 얼마나 집중이 잘 되겠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새벽녘에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글을 썼는데, 그러니까 밤에 깨어 있으면 약간은 몽환적인 상태에서 글을 쓰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밤이라는 눈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침을 먹으면 을에 인쇄소에서 교정세를 들고 옵니다. 그 교정세는 전날 밤 아침에 원고를 넘겨준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가져오면은 전날 밤 자기가 그 약간 그 몽환적 상태에서 막 써내린 게 있잖아요. 근데 새벽녘에 정신이 말똥말똥해서 보면 또 다르잖아요. 그때 또 고치죠. 고치죠. 그런 식의 반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고친 거죠. 그 모든 글은 자기가 쓴 글을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 고칠 수만 있으면 글을 못 쓰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글을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자기가 쓴 글을 그래서 잘 된 것을
구분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죠. 자기가 쓴 글 중에서 잘된 글과 자기가 쓰면서 이건 못 썼다라고 알면 고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못 쓰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죠. 못 느끼는 거죠. 근데 발자크는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수없이 고쳤던 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게 대략 그 책에 쓰신 걸 보니까는 200쪽짜리 소설이면 최소 2,000쪽 이상의 교정세가 생산이 되고 나중에 이것도 귀중한 선물로 지인들한테 또 후원자들한테 나눠줬죠. 굉장히 큰 선물이죠. 그러니까요. 자, 이제 그러고서는 1831년. 네. 자, 또 이름이 재밌습니다. 나귀 가죽이란 소설을 쓰는데 프로이트, 심리학자로 유명한 이 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자로 유명한 이 프로이트가 숨을 거두기 전까지 이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런던에서 망명진 런던에서 죽었는데 그때 생을 마감했는데 그때 마지막 순간까지 읽던 책이었습니다. 그게 놀라운 사실이죠. 도대체 이 소설이 뭐길래 이렇게 사로잡은 걸까요? 이런 프로이트 같은 사람들을요. 나귀가 지금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자살을 시도하려고 어떤 청년이 야밤에 센강 강둑을 이렇게 걷다가 우연히 불 켜진 상점을 보고 들어갑니다. 그게 일종의 전당포 같은 데였어요. 거기서 어떤 노인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귀 가죽 얘기를 듣고 무슨 영문인지 나귀 가죽을 삽니다. 근데 그 노인 이런 말을 해요. 이 나귀 가죽을 모든 욕망을 들어준다. 네가 원하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너의 생명은 줄어든다. 라고 나귀 가죽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10억만 있으면 원이 없겠다고 말하죠. 근데 10억 있으면 또 20억. 뭐 이렇게 바라잖아요. 30억. 끝이 없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나귀 가죽을 소유하면서 자기가 이루지 못했던 욕망을 나귀 가죽에게 원하는 거죠. 나귀 가죽은 이뤄줘요. 그럴수록 자기 수명은 줄어들어. 반비례가 그렇죠. 반비례 관계인 거네요. 이게 참 이 모든 그 인생의 그런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자 보세요. 최근에 그 어떤 분이 인사청문회에 나왔다가 과거에 어떤 과거지사가 드러나면서 일종의 그 불명예스럽게 물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이름은 안 돼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의 그 불행과 어떤 비극을 잘 보면 그 원인은 다 탐욕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거기서 더 뭘 해보려고 하다가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죠. 또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리잖아요. 탐욕이. 바로 나귀 가죽은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네요.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들한테 읽어봐야 할 소설이겠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이제 발자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작업량을 감당을 합니다. 빚도 청산해야 되고 또 작가로서의 꿈도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그 바쁜 와중에서도 소홀히 하지 않은 게 또 이제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게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근데 아까 그 베르니 부인 이후에 또 한스카라는 여인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근데 한스카 부인 이전에 수많은 귀족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발자크가 소설가 실명으로 이름을 날리자마자 유럽 전역에서 번역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파리의 그 펠레터들이 엄청 많고요. 파리의 귀족 부인들이 발자크를 한번 만나려고, 발자크와 한번 연애를 하려고 이른바 뭐 수없이 메시 편지를 보내오는 거죠. 근데 그 귀족 부인들이 하나같이 조금씩 발자크가 꿈꾸는 거기에서 그 귀족분에 조금 부족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팬레터가 유럽 전역에서 날려오는데 그 중에 한 팬레터가 러시아에서 온 팬레터가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우크라이나.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팬레터를 열어보니까 그게 프랑스어로 써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에서 온 팬레터인데 뭐 남자가 썼겠어요. 그렇죠. 여성이 썼죠. 근데 불어로 썼단 말입니다.
그 발자크는 본능적으로 알았죠. 네. 우크라이나에서 불어를 배울 정도로 그리고 네. 우크라이나에서 자기 소설을 읽을 정도로 라면 이건 굉장한 교양 수준이 있다. 그러니까 느낌이 그렇죠. 네. 평민이라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불어를 배울 정도. 네. 그리고 프랑스에서 발행되는 저널을 읽을 정도. 네. 그러면 교양, 부 모든 게 갖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내가 찾던 그 사람이다. 예. 돈 많고 지적인 귀족 부인. 그러니까 내가 밤새 글을 안 써도 나의 글을 다 채워줄 만한 여자다라고 생각한 거죠. 본능적인 감각이 있는 거네 이게. 그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네네네. 그래서 그 남편 몰래 여자와 편지 교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여자들이 말이죠. 남자들보다 훨씬 대범하고 무섭습니다. 네. 이 여자도 발자크가 네. 좋았잖아요. 네. 발자크가 좋으니까 만나고 싶은데 만날 방법이 없잖아요. 네. 자기가 그냥 프랑스를 가면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이렇게 적당히 구실을 대서 스위스 근처로 여행을 옵니다. 여름에. 네. 그러면 발자크한테 스위스 어디로 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만나고 두 번째 만나고 이럴 때 남편한테 소개시켜 주는 거죠. 이 사람이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니까 남편도 뭐 이름 들어봤으니까. 이런 분과 우리 아이가 그러니 우리 같이 지내시죠. 그렇잖아요. 네. 돈 있는 사람이 그런 지적인 명사들과 어울려 지내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가족과 어울리게 한 거죠. 그러면서 발자크는 틈틈이 기회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거죠. 한스카 부인을 자기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한스카 부인은 계속 기회를 안 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한번 기회를 주고 그러면서 한스카가 그 발자크와 완전 그렇게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때 발자크는 한스카 부인을 비밀 약혼자라고 생각했어요. 비밀 약혼자. 비밀은 뭐냐면 남편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결혼을 요구하는데 한스카 부인 입장에서 자기 모든 걸 가진 사람이잖아요. 여름이면 상트페테르부르크나 혹은 뭐 비엔나나 이런 데로 여행할 수 있어요. 눈이 녹는 여름이면. 그 자기가 뭐하러 그걸 다 포기하고 작가한테 오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러지 여자들은 굉장히 그 계산이 빠르고 남자들보다 훨씬 여러 가지 멀티 그 테스킹이라고 할까요?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결혼을 승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시간을 끄는 거죠. 일종의 원거리 연애를 계속 이렇게. 그러면서 어쨌든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어쨌든 그 사랑을 하고 나니까 발자크가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렇죠. 뭐 날아다닐 듯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 일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과 쾌락, 일과 즐거움이 어떤 동등한 지분, 그렇죠. 어떤 좀 비슷한 게 오를 때만 유지할 때만 일의 성과가 좋은 거잖아요. 뭔가 영감이 떠오르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써낸 게 대표적인 고리오 영감입니다. 자, 고리오 영감. 영감을 40일 만에 써놨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았으면. 그 사랑의 원천. 그렇겠죠. 일종의 뮤즈였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 발자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를 굉장히 혹독하게 하면서 글을 썼는데 그거를 편집장님께서 표현하시기로는 글과목에 스스로를 가뒀다. 그렇게 정력적인 작품 활동을 벌리면서 드디어 그 당시 최고의 원고료 2만 프랑의 원고료를 달성하는 작품인 세자르 비로토 이런 작품까지 내게 되고 그렇죠. 되는데 그러면서도 빚에는 계속 빚에 쪼달린 거죠. 쪼들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막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확천금을 노렸는지 부동산 개발 사업하게 되고 그러다 다 망하고 잡기도 했다가 실패하고. 근데 이제 자기가 인생을 차곡차곡 들어오는 이미 작가로 성공했잖아요. 인생은 막 들어와요. 근데 그걸 꾸준히 이렇게 갚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계획을 세워서 차곡차곡 빚을 갚으면 충분히 빚을 갚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견디기 힘들었던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요? 예. 그래서 한 번에 한 큐에 뭘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꾸 네. 부동산 사업 등등에 손을 대다가 망하는 거죠. 광산 개발에도 손을 댔다가 망하고. 예. 그러니까 빚은 늘어가고. 네. 예, 그런 거죠. 근데 1인 잡지사를 운영을 하면서 이때 네네. 발자크가 발굴을 한? 네네. 한 작가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있었죠. 예. 예.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여러 가지를 했는데 다 망했는데 네. 그 중에 하나 네. 그 1인 잡지를 만들었죠. 발행인 겸 네. 편집인 겸 뭐 네. 인쇄인 겸 다 네. 했죠. 네. 그 거기에 자기가 서평도 쓰는 거죠. 어떤 책을 보고 그 네. 작품이 파르마의 브르노파 수도원 뭐 네. 이런 네. 좀 이름은 어렵네요. 네. 이런 소설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소설은 네. 그 무명 작가가 쓴 건데 네. 거의 거들떠도 보지 않는 신문에서 네. 서평도 다뤄주지 않는 거였는데 네. 발자크만이 자기 잡지에 네.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한 거예요. 이 작품에 대해서. 예. 네. 근데 네. 이 작품은 현직 외교관이 네. 외교관이 자기 이름을 낼 수 없으니까 필명을 쓴 거죠. 네. 필명을 써서 했는데 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죠. 근데 네. 오로지 발자크만이 네. 이 작품을 평가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네. 독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네. 적과 흑의 작가 스탕달입니다. 그러니까 스탕달은 평생 네. 발자크를 못 잊어합니다. 은인인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자기를 유일하게 인정해주고. 예, 평가한 거죠. 그 위대한 소설의 교과서라는 소설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네. 바로 그거죠. 예. 그러니까 이 발자크가 신미한, 어떻게 보면 작품을 보는 신미한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네요. 뛰어났던 사람이죠. 예. 자, 그리고 이렇게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네네. 한스카 부인하고 결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거의 알기 시작한 건 1830년입니다. 네. 21살 때 알기 시작했는데 네. 결혼한 건 20년 뒤입니다. 20년 뒤에. 예, 그러니까 예. 계속 밀고 당기는 거죠. 내연 관계를 계속 유지를 했던 건가요? 그렇게 원거리에 아니, 원거리에 있으니까 유지가 안 됐었죠. 네. 뭐 미적지근한 관계를 오래 유지했는데 네. 자기도 이제 지치잖아요. 발자크 입장에서. 근데 어느 날 편지가 옵니다. 네. 자기 남편이 죽었다고. 자기 원래 남편이요. 그렇죠. 네. 죽었다고 편지가 옵니다. 네. 그때 발자크는 만세를 부르죠. 드디어 저 여자를 내가 차지할 수 있겠구나. 네. 그럼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면 모든 거를 성취하는 거죠. 예, 그리고 모든 부까지도 자기가 누릴 수 있겠구나. 그랬는데 이 여자는 계속 이러저러한 핑계로 결혼을 미룹니다. 심지어 자기 딸이 먼저 결혼하는 걸 보고 나서 결혼하자 뭐 등등. 그러면서 시간을 끕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대단하네. 발자크도 그걸 기다린 거 아닌가요? 예, 뭐 물론 그 여자만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니죠. 예. 그 중요한 건 20년 동안 발자크가 그 한스카 부인에게 보낸 편지가 414통이었어요. 야, 414통이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면요, 일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거의 나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 뭐 이런 겁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하겠다. 진짜 사랑이었을까라는 좀 의문도 들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년에 어쨌든 결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결국 결혼을 해서 이 발자크가 한스카 부인과 함께 파리로 오게 되고 포르티네가라는 곳에 파리 포르티네가라는 곳에 이제 신혼집을 이제 꾸리게 되는데 비극이 닥치네요. 자, 제가 그랬죠. 편지에서 첫 편지부터 그렇게 지고 들어간 겁니다. 첫 편지부터. 근데 한스카 부인은 귀족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요즘 말로 하면은 금수저죠. 예. 그러니까 남자를 고를 때 철저하게 복종적인 사랑, 예속적인 남자를 원한 거죠. 그걸 발자크는 알았는지 모르는지 자기도 거기에 맞추겠다고 그런 거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한스카가 원하는 대로 한 거예요. 우크라이나로 와라 그러면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 가세요. 그러면
가는데 그것도 한겨울에도 가고. 그러니까요. 우크라이나에서 파리까지 마차를 타고 한겨울에 오면 얼마나 춥고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심장과 폐가 몸을 다친 거네요. 예, 몸을 다치 이런 일을 반복하죠. 반복하죠. 근데 아시다시피 네. 러시아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네. 러시아인의 DNA를 받지 않으면 네. 러시아의 추위를 견디지 못해요. 단적인 예가 있죠. 나폴레옹이 왜 망했습니까? 1812년 모스크바를 침공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데 네.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이른바 네. 소개 작전에 말려든 거잖아요. 네.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네. 구투조프 장군이 쌀 한 톨, 빵 한 조각 남기지 않고 모두 철수시키잖아요. 그리고 겨울이 닥칩니다. 네. 그러니까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네. 하루빨리 퇴각해야죠. 네. 그러면서 추위와 눈과 추위에 다 얼어 죽죠. 네. 병력의 거의 10분의 9가 다 잃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시 네. 그 발자크도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네. 그 몸이 상하는 거죠. 그러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네. 기관지, 심장 등 모든 게 나빠지는 거죠. 서서히 몸이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쇠약해지는 게 되는 예, 거죠. 예. 그러면서 결혼도 네. 우크라이나에서 한겨울 했죠. 네. 그것도 비밀리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파리를 왔죠. 파리로 왔는데 왔죠. 이미 왔을 때는 네. 포르투네가 신혼집에서 들어갔을 때는 네. 발자크는 몸이 정상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오니까 눈도 잘 안 보이고 네. 손도 류마티스 때문에 떨리고 네. 여러 가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 무슨 뭐 부부 관계를 가지면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그렇죠. 못 하는 거죠. 심지어 글도 잘 못 쓰는 거죠. 이렇게 몇 개월을 지냅니다. 그러다가 네. 우리의 발자크가 네. 눈을 감습니다. 생을 마감합니다. 네. 예. 자, 이렇게 발자크가 투병을 하는 도중에 저는 이거를 천재와 천재와의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우리가 전편에서 살펴본 빅토르 위고가 네네. 이 문병을 오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발자크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거를 자기가 빅토르 위고가 회고록에다가 그 얘기를 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게 천재가 천재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편집자께서 쓰셨더라고요. 이 두 사람이 만났다는 거는 인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렇죠. 만일에 이 모습을 발자크가 생을 마감하는 거친 숨을 겨우겨우 쉬는 그 순간들을 그 작가가 보지 않았다면 누가 기록을 했겠어요? 그렇죠. 부인과 그 하녀는 옆에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은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건 아무도 기록 못하죠. 그러면서 저는 역사적인 그 위고가 발자크의 마지막 침대 곁을 지켰다는 건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르투네가에서. 요 남긴 대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대단한 감동입니다. 자, 이게 빅토르 위고가 회고록에 쓴 발자크의 이제 거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제 발자크는 머리를 엄청난 부피의 쿠션에 파묻은 채 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보라색, 아니 거의 검은색이었고 오른쪽을 향하고 있었으며 수염은 깎지 않고 백발은 짧게 깎여 있었다. 눈은 멍하니 뜬 모습이었다. 그의 옆 얼굴을 보았다. 그는 황제와 닮았다. 간호사가 말했다. 동틀 무렵에 돌아가실 거예요. 나는 내려가면서 이 창백한 얼굴을 기억 속에 새겨 넣었다. 살롱을 지나가면서 흉상을 다시 보았다. 움직이지 않고 느낌도 없고 숭고하고 말할 수 없는 광채로 빛나는 모습을. 그리고 나는 죽음과 불멸 두 가지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거는 그렇죠. 역시 대단합니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설명이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위대한 작가의 마지막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위고 아니면 못하는 거죠. 위고가 다시금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 그 책을 보니까는 편집장님께서 이 발자크 관련
사적질 많이 가보셨더라고요. 예, 사적 유적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흔적들이죠. 흔적들이죠. 예, 흔적들이죠. 기억에 남는 곳이 어디가 있으셨나요? 아까 베르니 부인을 만나서 네. 사랑을 나눴던 네. 곳, 네. 여자를 처음 알고 네. 자기의 자존감을 처음 느꼈던데 네. 거기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포르투네 가죠. 포르투네가. 예. 참 이게 아까 나귀가죽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게 포르투네가가 일종의 나귀가죽의 메시지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나귀가죽은 뭡니까? 그렇죠. 포르투네가는 발자크가 거의 20년 이상, 예. 한 30년 이상 갈망하던 그렇죠. 그 결혼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결혼. 네. 결혼을 이루어진 신혼집이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네. 생을 마감한 곳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욕망이 완성되는 순간에 발자크의 생은 마감됐잖아요. 그렇죠. 포르투네가에서. 그렇죠? 네. 이 나귀가죽이 그냥 실현이에요. 그러네요. 자신의 작품이 실현된 곳이네요. 예, 놀랍지 않습니까? 욕망이 실현되자 네. 죽음에 이르게 되는 네. 그 현장이 포르투네가입니다. 근데 네. 아쉽게도 네. 포르투네가 네. 그 집은 현재 네. 파리 시소유예요. 시소유. 그래서 사유에서 다른 사람이 네. 작가나 다른 사람이 네. 들어가 볼 수가 없죠. 네. 그게 좀 아쉬운데 네. 세 번째로 가볼 곳은 네. 레이누아르 길 47번지인데 여기는 네. 발자크가 네. 빚쟁이에 쫓겨서 막 그 가명을 쓰면서 쫓겨다닐 때 살던 집입니다. 잠깐 살았는데 네. 여기는 이제 예. 발자크 뮤지엄으로 돼 있어요. 네. 여기를 네. 시간을 맞춰서 가볼 네. 수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발자크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커피인데요. 그렇죠. 예.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커피에 대한 그 작업을 할 때 커피를 마시고 네네. 그 약간 몽롱한 상태에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편집장님의 또 설명도 재미있습니다. 검은 석유와 같았다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참고로 네. 이건 분명히 저작권 검은 석유라는 거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건 표절입니다. 네. 저는 네. 옮긴 것뿐입니다. 예. 검은 석유는 슈테판 츠바이크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발자크의 평전을 쓴 사람이죠. 그렇죠. 네. 뭐 최고의 평전을 쓴 사람이죠. 평전 전기 작가로 지구상의 최고의 인물입니다. 네. 커피가 네. 정신을 명징하게 해주잖아요. 네. 맑게 해주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자정무렵에 일어나서 네. 글을 쓰잖아요. 네. 커피를 지칠 때 커피를 먹으면 힘이 나는 것 같죠. 네. 그렇죠? 네. 저도 그걸 느낍니다. 네. 많이 마시지는 못하지만. 네. 근데 그 커피가 원래 이슬람 이디오피아에서 이렇게 돼서 이슬람 상인을 통해서 유럽으로 갔죠. 네. 커피가 확 퍼진 건 뭐냐면 네. 그 당시 중세 이슬람 수도 이슬람 어떤 그 종교의식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뭐냐면 커피를 마시면 사람들이 정신이 말똥말똥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교의식을 수행하는데 신도들이 수행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커피를 보급한 겁니다. 졸음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중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의 슈테판 츠바이크는 네. 그 위대한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는 발자크라는 네. 그 라이팅 인간 머신, 네. 머신을 쉼없이 돌게 만드는 게 바로 커피. 그걸 어떻게 정했냐? 네. 검은 석유다. 석유가 들어가면 기계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은 석유라는 그렇죠. 게. 근데 검잖아요, 커피가. 네. 근데 이 사람은 라이팅 머신이 어마어마하게 쏟아냈어요. 계속 쏟아내는 사람. 그러니까 그 몰입과 집중력이 놀라웠어요. 그 원천이 이제 커피요. 예, 그렇죠. 원천이 커피였던 거죠. 검은 석유. 네. 저는 슈테판 츠바이크의 하여튼 발자크 편을 쓰면서도 그랬지만 네. 참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탁월한 비유네요. 이 슈테판. 그럼요. 예. 근데 이 커피 애찬론, 발자크의 커피 애찬론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좀 읽어봐 주십시오. 네. 예. 커피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실 부분일 그건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네. 커피가 위 속에서 미끄러져 들어가면 모든 것이 술렁거리기 시작한다. 예, 그렇죠. 생각은 전쟁터의 기병대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기억은 기습하듯 살아난다. 인물들은 옷을 차려입고 예. 이 마지막에 뭐 있습니다. 원고지는 잉크로 뒤덮인다.
이게는 명문입니다, 명문. 그럼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걸 인용하는지 모릅니다. 네. 커피숍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네. 네. 뭐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네. 원고지는 잉크로 뒤덮인다. 야, 뭐 술술술 써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뭐 생각이 떠오르니까. 네. 예. 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어떻게 보면 발자크는 우리가 그동안에 알아봤던 천재들하고는 조금 다른 유형인 것 같아요. 네네. 돈과 명예를 되게 쫓은 면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속물적이라고도 보여지는데 아주 속물적이었죠. 그런데도 위대한 작가의 반열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이 발자크라는 천재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걸까요? 발자크는 말한 대로 성공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성공을 누리지 위고는 못했다. 어마어마하게 누렸잖아요. 그렇죠. 위고는 누렸죠. 성공을 누리지 못한 천재였다. 네. 그리고 자신을 혹사시키면서 자신을 소모시킨 천재였다. 발자크의 소설의 위대성은 그거예요. 네. 발자크의 소설을 읽어보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네. 많은 인간에 대해서, 많은 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가 라고 네. 그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예. 이거는 수많은 실패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렇죠. 그걸 빼놓을 수가 없죠. 예, 수많은 실패를. 그러니까 실패는 네. 실패보다 큰 스승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소설가나 작가는 실패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얻는 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제가 모든 경험은 제가 샤넬 할 때 그 얘기했죠. 네. 쓸모없는 경험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발자크는 실패해서 어마어마한 소설의 자양분을 얻어서 쓴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은요. 네. 그 실패한 그 실패를 통해서 얻는 그걸 몰라요. 그렇죠. 예, 바로 그거죠. 알겠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네. 정말 자신을 혹사시킨 천재. 그 다음에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재능을 마음껏 뽐냈다. 자신의 재능을 펼쳤다. 예, 그렇죠. 그거를 불멸의 업적을 남긴 그걸 자양분 삼아 실패를 예, 자양분 예, 삼아서 예.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프랑스의 양심 에밀 졸라 좋습니다. 괜찮으시겠나요? 예, 좋습니다. 예. 워낙 유명한 인물이지만 우리 또 조성관 편집장님 통해서 들으면 또 색다르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